그날 새벽 나는 불길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으로 붉은 불빛이 번졌고 내가 살던 골목 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사이렌 소리. 불이야. 사람 살려요. 나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어젯밤 폐지를 줍다 주운 편지였습니다. 이 주소로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바로 그 집이었어요. 연기에 휩싸인 그 건물. 편지에 적혀 있던 그 주소였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 표시 제한. 그걸 왜 주웠어요? 버리시라니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창문 밖 붉은 불빛이 내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편지 위 글씨가 불길에 녹아 사라지는 걸 보며 처음으로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내 손끝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골목을 울리고 있었죠. 몸을 굽히던 순간 신문 더미 사이에서 낡은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소도 없고 우표도 없는 봉투. 단지 앞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는 즉시 버리세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내가 사는 같은 골목의 낡은 3층 건물,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문장 하나. 이 주소로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쓴 걸까? 이 편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편지를 주운 바로 그날 밤 그 건물은 불탔습니다. 3명이 죽었고 그중 1명은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전세 중개업자 최 씨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편지를 봤다고? 꿈이었겠지. 노망 나신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는 분명 누군가의 경고였어요. 불이 난 다음 날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습니다. 누전.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집에는 새로 이사온 세입자가 있었거든요. 젊은 여자 하나와 밤마다 들락날락하던 남자들 몇 명. 나는 그중 한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내 폐지를 싹 쓸어가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때 내 폐지 속에는 그 편지가 들어 있었죠. 이거 당신들이 만든 거지? 그날 밤 골목 구석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내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계세요. 그 일 그냥 잊으세요. 고개를 돌았을 때 거리 가로등 밑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야윈 얼굴, 바로 며칠 전 불이 나던 날 소방차 옆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청년이었죠.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날 불난 집에 있었죠? 편지 당신이 쓴 거예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은 일부러 불을 낸 겁니다. 순간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청년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진실이 뒤집힙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 아직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도 위험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이 아니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방화였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다시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게 됐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이 이야기는 단 한 줄도 헛되지 않습니다. 청년은 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한 대 꺼내 불을 붙이려다 손끝을 떨며 멈췄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잠시 비추더니 금세 바람에 꺼졌습니다. 이 근처에 사세요? 예. 원래는요. 원래라니?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집 3층 창문 바로 아래에 있던 옥탑방 거기 제 방이었어요. 내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그럼 불날 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근데 제가 불을 본 게 아니라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이제 됐다는 소리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날 밤 CCTV보다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녹음기 버튼이 눌리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 이제 됐다. 내일 보험금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야.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보험금이라니, 그럼 그 불이. 맞아요. 누전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방화였습니다. 청년은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명의자 이름 최상문. 할머니도 아시죠? 전세 중개업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내 보증금 5천만 원을 빼돌리고 사라진 사람. 그가 바로 불탄 집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근데 왜 당신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편지도, 그날 밤 녹음도. 청년은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사람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누군가의 꼭두각시였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편지를 본 순간 이미 누군가는 당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예요? 그건 당신이 마지막 피해자였으니까요. 나는 무릎이 풀려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불빛이 스친 골목, 그 속에서 타버린 간판들 사이로 은빛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청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위에서 조종하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음 목표를 이미 정했어요. 누구요?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주소로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마지막 외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묻겠어. 누가 왜 내 인생을 불태웠는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불을 켜고 또 누군가가 꺼야만 하는 세상. 이제 나라도 다시 불을 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빛이 번지던 골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거래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당신 이름으로 묶인 통장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 앉아 주민번호를 말했을 때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통장 정리하셨죠? 나는 그의 눈빛을 보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눈 하나로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이상하네요. 지난달에 보증금 반환금이 이미 출금됐는데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내 보증금 5천만 원이 이미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여기 서명 보실래요? 직원이 내민 종이에는 내 이름과 똑같은 필체, 그리고 낯익은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 분명 몇 달 전 부동산 사무실에 맡겨뒀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빼갔어요. 그날 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이 안에 방화전에 만들어진 계약서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당신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명 밑에 적힌 계좌는 당신 게 아닙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계좌주 이름 정심순 본인. 하지만 은행 로고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거래한 적 없는 제3금융권. 그리고 청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가짜 계좌예요. 이걸로 당신 보증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그 집에 불을 낸 겁니다. 왜요? 보험금 때문이죠. 보증금이 빠져나가면 피해자 보상 명목으로 보험이 자동 지급됩니다. 그 돈을 노린 겁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그게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돈을 타낸 거네? 맞아요. 그래서 그 편지가 당신에게 갔던 겁니다. 누군가는 양심 때문에 미리 알려준 거죠. 나는 청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누군가 당신이죠?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저한테 그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걸 꼭 전달해라. 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오래된 후회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막으려 했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찾아온 불의의 심판. 당신이 아버지를 고발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던 놈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네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훔친 사람들, 당신의 인생을 불태운 사람들,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정심순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이름 아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도장은 나를 지키는 증거가 될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봉투와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죠. 청년이 건네준 그것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증거예요.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켜니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됐다. 내일 보험금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야. 그 뒤로 들린 목소리. 혹시 누가 눈치채면? 걱정 마. 할망구 이름으로 다 처리했어. 죽어도 모를 거야. 순간 내 손끝이 얼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할망구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둘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내일 안에 처리하래. 그 노인 아직 입 다물고 있다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집 앞에 있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이 움직였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젠 숨지 않겠다고. 다음 날 나는 불에 탄 건물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타버린 잔해 사이에서 녹슨 금속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그 안에 USB 메모리와 녹음기 부품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은 유일한 것들이었죠.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하려던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심순 씨죠?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 증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 불나면 다 끝납니다. 당신은 누구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번엔 정말 사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는 끊겼고 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년이 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몇 시간 전 두 남자가 들고 들어온 붉은 통장 봉투와 도장 케이스. 그중 한 명은 내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던 부동산 사무장,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 우리 동네 은행 지점장이에요.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점장 개인의 사주가 있었습니다. 그가 내부에서 계좌 승인과 자금 이체를 도운 겁니다. 은행이 내 이름을 훔쳤단 말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곳이 나를 불태운 줄은 몰랐어요.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꽤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사리 계좌를 승인하고 자금을 넘길 수 있었죠.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내가 묻겠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고 왜 내 이름을 도용했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청년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겁나지 않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겁은 불보다 짧아요. 근데 진실은 절대 타지 않아요. 그날 아침 골목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탓에 바닥엔 물자국이 남았고 벽돌 틈새마다 눅눅한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청년이 주었던 USB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불길보다 더 뜨거운 진실이 들어 있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은행 근처로 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오전, 지점장은 평소처럼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더군요. 그의 얼굴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문 밖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가슴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오후 청년은 탐정사무소로 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CCTV가 사라졌어요. 뭐가요? 불이 나기 전날 그 건물 주변과 은행 지점 앞 CCTV 기록이 모두 삭제됐어요. 서버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지점장입니다. 그 말에 나는 의자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완전히 지웠단 거야? 겉으로는요. 하지만 백업이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날 은행 옆 빵집 외부 마이크에 잡힌 소리예요. 아무도 몰랐던 주파수 녹음 장치죠.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끝이야. 불 내고 보험금 처리하고 할망구 이름으로 끝낸다. 그리고 잠시 뒤 낮은 중저음이 이어졌습니다. 이 일 끝나면 당신도 목 챙겨야지. 지점장님, 나는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 목소리 은행 지점장. 할머니, 이건 명백한 음성 증거예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내놨다가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기자 제보용 사본 서울경제TV. 그는 봉투를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세상으로 나가요. 나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좋아요. 이젠 나도 불을 켜볼게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나이엔 겁도 없나 보네. 겁은 있죠. 하지만 진짜 겁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을 건너뛰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은행 앞에 섰습니다. 지점장은 퇴근하며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서명 하나 다시 받아야 할 게 있어서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나는 손에 쥔 USB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 서명도 있더라고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거래요. 그때 가서 설명하시죠. 나는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급히 전화기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지금 당장. 그 말 한마디가 내 등을 밀었습니다. 이젠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불 꺼진 가게들로 잠들어 있었고 바람이 유리창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새어 들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2개, 아니 3개였습니다. 정심순 씨 계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낮고 매끈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보안팀입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은행 보안팀이라니.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청년이 준 비상 버튼을 손에 쥔 채 그 순간 철컥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잠금 장치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둘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찾았네요. 한 남자가 속삭이며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삑! 날카로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이 소리? 남자들이 놀란 사이 나는 창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비상벨은 이미 청년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한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쿵 하는 굉음이 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총처럼 생긴 장치를 들고 문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순간 하얀 연기탄이 터지며 방 안이 자욱해졌습니다. 남자들이 기침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골목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청년이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행 쪽에서 고용한 해결사들이에요. 지점장이 직접 보냈어요. 차는 빠르게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부서졌고 내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젠 확실해졌어요. 청년이 운전대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나 협박이 아니에요. 그는 잠시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지점장은 불쏘시개였어요. 진짜 불을 붙인 건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조용히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청년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 할머니, 제 형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던 것도 형이 추적하던 사건 명단에 할머니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우입니다. 지점장 사건, 저희가 1년 전부터 추적 중이었습니다. 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그들의 명단에 올라왔을 때 우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동안 너무 늦었어요. 경고하기도 전에 그들이 불을 내버렸으니까 나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우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걸 하셔야죠. 말하는 것. 직접 세상의 진실을 밝히세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방심한 겁니다. 청년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젠 우리가 아니라 할머니 차례예요. 그날 밤 나는 작은 다이어리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다. 이제 나를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더 썼습니다. 겁은 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불은 타오르지만 진실은 꺼지지 않는다. 창밖에는 새벽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세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목소리 믿기시나요? 라디오 DJ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전파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지점장 개인과 부동산 브로커가 공모한 대형 금융 범죄였습니다. 나는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엔 노트와 증거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주먹만 한 라디오 스피커에서 지직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오늘 한 할머니의 용기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심순 씨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전파를 타고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심순 씨, 전화 연결되어 있죠? DJ의 말에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예, 들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냥 제 이름으로 빼돌린 돈, 그게 억울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억울한 건 진실을 알아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세상이었죠.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DJ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젠 내 목소리로 끝을 낼 때입니다. 그 순간 라디오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불 내고 보험금 처리하고 할망구 이름으로 끝낸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지점장이었습니다. 그 음성 일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잠시 뒤 DJ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녹취는 경찰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개하는 정심순 씨의 증거입니다. 이에 따라 방금 전 서울은행 지점장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억울함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청년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자막이 떴습니다. 피해자 정심순 씨의 용기, 전국을 울리다.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름 하나 되찾았으니 이제는 마음이 좀 가볍네요. 그때 기자가 덧붙이는 멘트가 들렸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모자는 전직 은행 지점장으로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조사 중인 국회의원 정태수의 친형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 낯설지 않았어요. 몇 년 전 동네 재개발 설명회에서 봤던 그 사람. 안심하세요. 보상금 다 나옵니다라며 웃던 그 얼굴.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청년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 아버지의 투자 상대였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불길, 도장, 계좌,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죽음. 모두 같은 그림 속의 조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마지막 멘트가 흘렀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빗방울에 섞인 하늘빛이 유리창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래요, 진실은 타지 않아요. 라디오 불빛이 천천히 꺼질 때 내 손끝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다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날 사건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은행 지점장과 부동산 사무장은 구속되었고 그 뒤를 이은 정치권 비리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집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만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쏟아냈던 분노와 눈물,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만큼 고요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표지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의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끝났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창밖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불에 타던 그 집 터에는 새로 담장이 세워지고 철제 울타리 너머로 작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남아있던 그 흙 위에서요. 그날 오후 청년 형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청년이 작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심순 어르신 감사패 시민의용상. 당신의 용기로 정의가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상은 됐어요. 그냥 평범하게 밥 해먹고 잠 잘 자는 게 제 상이에요. 청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러게. 평범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값진 건 줄 몰랐어요. 그때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에요. 정심순 프로젝트, 전세 피해자, 노인 대상 금융 상담을 돕는 거예요. 할머니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이름이 누군가의 방패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천천히 문 앞 구두를 꺼내 닫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구두향 냄새가 다시 방 안에 퍼졌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예전보다 깊은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밟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밟히면 더 단단해지는 거지.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래 묵은 어둠이 한순간 사라진 것처럼.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다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빛은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어둠이 조금씩 거쳐갔습니다. 나는 스위치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라디오 불빛이 서서히 희미해질 때 테이블 위에 놓인 감사패가 은은히 반짝였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밝혀줄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